정책과 역사가 함께하는 시간, 전우용의 사담입니다. 저는 유치원에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제 또래들이 대부분 그렇죠. 유치원이 초등학교 가기 전에 거의 필수 교육 기관이 되다시피 한 지는 그리 얼마 되지 않습니다.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 요구는 이제 보편교육기관이 된 것만큼의 공공의 의무와 책임을 다 해야 하지 않겠느냐 하는 쪽으로 작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충돌해서 일어난 것이 얼마 전에 있었던 이른바 유치원 3법에 대한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반대 운동이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역사적으로 이런 일은 대단히 많습니다. 변화한 사회에 과거의 관행이 적응하지 못해서 그래서 충돌이 빚어지고 이것이 마치 어떤 이제 이론과 이론, 이념과 이념 또는 입장과 입장의 충돌인 것처럼 비춰지는 경우가 많은데 사실은 과거와 미래 사이의 싸움입니다. 그리고 과거와 미래가 싸워서 과거가 이긴 적은 없죠. 과거가 이기게 되는 경우에는 그걸 역사의 퇴행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최근에 바로 유치원 3법 문제 때문에 이제 어린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또 어린 손자녀를 두신 할아버지 할머님들의 불만, 불안, 걱정 이런 것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조희연 교육감님을 모시고 유치원 교육의 현황과 미래 전망 그리고 유치원 3법 제정의 배경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보기로 하겠습니다. 돌봄을 하고 안 하고도 개개인 유치원의 선택입니다. 이거는 개개인 유치원의 어떻게 보면 교육기관이고요. 원장이 최종 권한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법 투쟁을 넘어 폐원 투쟁으로 나아갈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이제 유치원도 공공적이고 더 이상 장사를 하는 곳이 아니라 교육의 공간이고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만들어낸 소중한 곳입니다. 교육단체로서의 생물성을 망각한 한유총에 대한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심지어는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저희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정부가 굴복하죠. 근데 변화된 국민이 분노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굉장히 강공책을 쓴 셈입니다. 네, 많이 바쁘실 텐데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저 이제 역사 공부하면서 좀 배운 바로는 그러니까 일제강점기에 굉장히 좀 부정적인 좀 교육 시스템도 교육의 내용들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기본적으로는 이제 그런 말들이 돌아다녔어요. 관선사후. 일본 총독부가 조선 총독부가 직접 통제하는 것이라서 그 교육 내용이 마음에 들 수는 없지만 어쨌든 간에 교육의 공적 자원이 더 이제 강했다. 공적 성격이 강했다라고 하는 건 이제 그 당시의 상황이었었는데 사교육비가 살인적인 나라로 지금 취급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 저 공교육 강화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하자면 이제 사교육 대책, 사교육 뭐 시장 이게 이제 사교육 시장이 워낙 커져서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데 이런 쪽에 이제 계획 목표이실 텐데. 지금 전 선생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한 나라의 교육이 어떠냐는 걸 이렇게 바라볼 때 사교육의 위치가 뭐냐, 공교육과 사교육이 어떠냐. 우리는 일단 불균형이 있죠. 비정상적이죠. 사교육이 엄청 중요하죠. 심지어는 아이들이 공교육 학교에서 잠자고 진짜 공부를 학원에 가서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이게 하나가 있는 거고 공교육을 담당하는 건 국공립학교냐 사립학교가 있는 거죠. 그래서 국공립학교와 사립학교의 또 균형과 비중이 또 어떠냐가 중요한데 초기에는 아무래도 이 공교육이 근대교육이 없었던 상황이니까 지금식으로 하면 국공립이 중심이 되다가 이제 아무래도 이제 국가재정이 빈곤한 상태에서 사재를 털어서
사립학교가 이제 늘어난 거죠. 그때는 뭐 학교냐 아니냐는 걸 떠나서 어쨌든 세우기만 하면 고마운 거죠. 예, 세우기만 하면 고마운 거죠. 그러다가 53년 이후에 어떤 미국 중심의 어떤 교육 질서가 이렇게 정착을 하면서 공교육 내에 사립의 비중이 엄청 커진 거죠. 지금은 어떻게 돼 있냐? 예를 들면 그러면 말씀드린 대로 이제 사교육이 엄청 강화됐습니다. 이 비정상을 정정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교육을 담당하는데 사립의 비중이 예를 들면 잘 아시지만 대학은 80%죠. 그러니까 중학교는 한 30%, 고등학교는 60%, 대학교는 80%.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고등교육으로 갈수록 사립학교의 비중이 있는 거죠. 유치원도 사립이 80%입니다. 최근에 아주 문재인 정부가 40% 공립유치원 정책이 있어서 아주 급속도로 확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공립유아교육의 대전환기를 맞고 있다. 우리 아이들을 국임없이 키워내기 위한 정책들입니다. 공공보육 이용률을 20%에서 40%로 올리는 정부 목표를 조기 달성하기 위해 올해 국공립 유치원을 501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을 647곳 확충한 데 이어 내년에는 국공립 유치원 1080학급, 국공립 어린이집과 직장 어린이집 685곳을 늘릴 예정입니다. 저는 오히려 한유총 사태나 이런 걸 거치면서 역으로 정말 공립유아교육의 대대적인 확대. 그래서 만일에 이 사립유치원이 80%고 20대 80에서 이게 60대 40으로 되는데 이게 수십 년 걸릴 일이 4, 5년, 몇 년 안에 이루어진다는 건 엄청난 대전환의 과정에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건 어때요? 제가 하나의 궁금증이 왜 한국에서는 이렇게 교육을 중시하는 DNA가 있을까?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뭐 맞는지 한번 판단해보면. 그러니까 그 임시정부의 그 헌장을 기초한 조수황 선생의 삼균주의가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이게 사회균등이라고 해야 맞아요. 정치, 경제, 사회니까 정치, 경제를 뺀 모든 것 중에 교육을 중시하는. 근데 우리가 해석하는 입장에서 보면 저는 교육 중시 DNA가 민족 내부에 있다. 이렇게 제가 해석을 제가 교육감님 말씀하시는 한유총 사태도 거를 이렇게. 부인할 수가 없고 실제로 뭐 고려시대 조선시대에도 마을 사람들이 자기들 돈 모아서 서당 짓고 훈장 초빙해서 아이가 뭐 배워봤자 농사꾼 될 거라는 거 뻔히 알면서도 그렇게 교육을 지키는 경험들이 좀 있었어요. 6.25의 첫 번째 가장 중요한 경전이 논어잖아요. 논어의 첫 번째 글자가 학이잖아요. 학이 시습지, 배움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글자가 배우다는 것이었어요. 저는 뭐 유교적 전통과 굉장히 밀접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1895년에 고종이 동학농민혁명도 겪고 또 일본의 침략도 겪고 이런 와중에서 나라를 바로 세우자라고 했을 때 조서를 발표하는 것이 교육 입국 조서잖아요. 나라를 세울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 교육을 확장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일제와 독립운동도 교육은 중요한 부분이죠. 이제 개인의 성장뿐만 아니라 국가의 발전과 독립 유지를 위해서도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이라고 하는데 사회적 합의가 이루어졌었기 때문에 이건 뭐 공익과 사익이 결합하는 아주 드문 영역이었던 것이죠. 어쨌든 나라를 살리고 번영하고 유지하는데 교육이 기본이다는 생각이 어쨌든 흐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치원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게 이제 얼마 전에 문제가 됐던 것은 이제 그 유치원 뭐랄까요 원장님들 경영자들이 그런 주장을 했어요. 사유재산이다. 그러니까 사립학교도 그 개인이 세운 학교이지만 이것은 공적 목적에 충실해야 하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과 같은 이제 한국 교육제도 하에서 공립교육기관하고 전혀 다른 방식으로 운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지원도 받고 운영에 있어서도 당연히 이제 공적 개입을 받아들이고 이렇게 되는 것이 사립학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은 그거 달라야 한다는 주장들을 그동안 해왔단 말이에요. 그게 지금 핵심 쟁점입니다. 그러니까 요 초중고 고등교육의 학교에 준하는 정도의 말하자면 공공교육기관으로서 교육 공공기관으로서의 어떤 투명성이나 공공성을 말하자면 사립유치원도 가져야 된다는 게 지금 한유총 사태의 본질입니다. 근데 그걸 운영했던 분들 입장에서 보면 이게 민간 개인 사업자다. 지난 수십 년 동안 문제가 없었는데 왜 이렇게 난리냐? 그 생각하세요. 한임천 원장들은 보면은
근데 이제 저는 두 가지를 좀 고민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는 국민들의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학교라면 그에 걸맞는 투명성과 공공성과 학교로서의 운영을 해야 된다는 이제 생각이 이제 하나가 있는 거고요. 이게 유치원 교육이 옛날에는 특권층의 예절 교육이라든가 이렇게 상류층 교육이죠. 원래 시작 자체가 네. 왕족 자녀들. 예, 저희는 뭐 예. 유치원 그 근처에도 못 저도 갔잖아요. 마찬가지고요. 예. 그러나 지금은 보편 교육이 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니까 사립유치원 원장 이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그런 시대적 변화를 담담하게 저는 받아들이셔야 된다고 봐요. 예를 들면 이게 똑같은 거지만 김영란법 이전과 이후는 달라요. 그렇죠. 저는 사립유치원도 마찬가지라는 그런 큰 시대적 변화가 있었다. 그래서 그에 걸맞게 하고 이제 누리과정을 통해서 이제 22만 원, 29만 원, 그러니까 사립유치원에 대해서 공적 자금이 대규모로 지원이 되기 시작한 거죠. 공적 자금이 들어가면 공적 자금은 지금은 저희가 뭐 학교 선생님들도 어렵다고 할 정도로 단돈 얼마도요. 서류나 이런 게 엄격하게 있어야 됩니다. 이제 그런 것처럼 이런 큰 변화가 세 가지 큰 변화가 있었기 때문에 공공교육기관으로서 사립유치원, 사립유아교육을 재정립해내자. 함께 변화해 가자. 저는 이제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죠. 이른바 유치원 3법을 두고 좀 그 사립유치원 원장님들의 이제 불만 표출 또는 항의가 대단히 좀 격렬했고요. 이게 사회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요거 유치원 3법이라고 흔히 불리는 것들이 왜 이제 사립유치원 원장들이 그렇게 극구 반대했는지. 예. 요거 이제 아마 조금 설명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으니까 유아교육법이 하나가 있고요. 그다음에 사립학교법이 있고 학교급식법이 있습니다. 이 세 법이 있는데 이것을 박용진 더민주 의원이라든지 바른미래당 임재원 의원, 자한당 김한표 의원이 세 법안이 냈는데 최종적으로 이제 그 패스트트랙으로 제정될 때는 바른미래당 임재원 의원님의 개정안이 일단은 이제 올라져 있는 거. 최근에 그 패스트트랙 가지고 정치개혁법이라는 게 문제가 됐던 건데요. 핵심은 유아교육법을 개정하는 이유는 뭐냐면 유치원도 말하자면 초중등 학교처럼 에듀파인, 그러니까 국가 회계 시스템을 사용해라는 거죠. 그럼 이제 돈 사용하는 게 엄청 투명해지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사립학교법을 해서 유치원도 이제 사립학교법의 포괄 대상에 규제 대상에 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교비 회계 목적 외에 뭐 사용을 금지한다든지, 그러니까 결국 투명하게 회계를 사용하도록 만드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급식 같은 것들도 이제 거의 보편 교육이 되어 가니까 학교 급식법상의 관리 감독 대상 이렇게 이제 가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유치원 교육은 공교육이다. 예. 이 원칙을 가지고 이제 큰 방향을 그렇게 잡아야 방향을 되겠죠. 잡고 예. 이제 추진해 나가시는 것이고 예. 유치원 교육을 공교육화하기 위해서는 일단 그 공교육에 걸맞는 공적 개입과 관리 시스템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유치원 3법이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렇습니다. 근데 아직 통과는 안 됐잖아요. 예. 통과는 안 됐는데 패스트트랙이니까 예. 향후. 일종의 좀 사회주의적 통제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 좀 그 정치적으로 이런 발언을 하는 분들도 예. 있어서 낙관할 수 있겠냐 싶긴 한데 어떻습니까? 예. 교육관님 좀 저는 전망하시기에는. 뭐 국민들의 달라진 그 유아교육에 대한 태도를 고려할 때 이 부분 통과는 뭐 그렇게 크게 어려운 문제는 아닐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립유치원에 이렇게 강제하려고 하는 이런 정도 수준의 투명성이나 공공성은 당연히 전제하고 의무교육의 틀 내에서 어떻게 위치 지우고 지원할 것인가 하는 고민을 하는 단계로 저는 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제 한유총이 이제 가장 강력한 무기로 들고 나왔던 것이 폐원, 그렇죠. 개원 연기. 네. 이것 때문에 이제 그 유치원원화 부모들이 굉장히 당황했었고 당장 직장 나가야 되는데 어떻게 하느냐 걱정도 많이 했었는데 긴박하게 진전이 되다가 일단 좀 그 한유총이 그 수그러들었어요. 네. 이제 그 과정에서 좀 어떤 좀 역할이 그러니까 있었는지. 박용진 그 토론회 이후에 한유총이 지탄받는 상황에서 강공책으로 어떻게 보면은 계약 연기 투쟁을 결정하고 여의도 집회를 하고 이제 이런 방식으로 이제 갈 때 저희 교육청이나 교육부에서는 사실 상당히 좀 긴장했던 것도 사실이에요. 난감한 예, 문제죠. 왜 그러냐면 이게 직장맘들 같은 경우가 이게 바로 문제가 되거든요. 예, 그래서 그렇게 되면 그게 이제 교육청이나 교육부 화살로 갑니다.
그다음에 이제 폐원 위협을 하는데 이제 폐원을 하게 되면 분산 수용을 해야 되거든요. 인근에 학교를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제 여력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래서 만에 하나 이제 사립유치원이 정말 말 그대로 1,500여 개가 넘는 이게 계약연기투쟁 유치원이 참여를 하고 한다면은 상당히 뭐 사회적 대란이 발생하는 상황이었죠. 그러면서 이제 사실은 교육부나 교육청이 굉장히 강공책을 쓴 셈입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볼모로 삼아서 단체의 사적 이익만을 얻고자 하는 초유의 행동에 대해 정부는 엄중하게 대응하겠습니다.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여 긴급 돌봄을 실시할 것이며 학부모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사립유치원도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국가 재정을 지원받습니다. 그만큼은 회계를 투명하게 하는 것이 납세자에 대한 의무입니다. 유치원도 교육기관입니다. 교육기관이 자기 이익을 위해 아이들을 볼모로 잡겠다는 것은 교육기관의 자세가 아닙니다. 저희 안에서도 사실은 이게 과거의 관행으로 보면 정부가 굴복하죠. 그리고 솔직히 이제 의원들 쪽에서는 이제 어떻게 보면 약간의 타협론이 등장을 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이제 지역 여론에 영향을 미치는 영향을 유권 미치기 조직단이니까. 때문에 그러다가 보면 이게 완전히 무력하게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 이제 저희가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은 학부모님들의 정말 분노, 공감 이런 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강경 지도부가 고립무원 상태에 이렇게 빠져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계약연기투쟁이 종이호랑이로 끝나는 상황으로 이렇게 가고 그게 단순히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공립유치원 확대에 대한 훨씬 더 단호하고 광범위한 정책들을 취할 수 있는 그런 또 공간이 생겨난 그런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점에 대해서 사실은 이제 유치원 원장님들이 교육자라고 하는 좀 자각이 부족했던 것인지 특히 유치원 원장들의 이제 대표단 기구였던 이제 한유총에서 특히 이제 강경하게 대응을 했었고 그래서 뭐 설립허가 취소 조치를 내리셨잖아요. 또 다른 반발이 좀 있는데 이제 취소하게 된 좀 구체적인 좀 이유 좀 말씀해 주시죠. 예, 사실은 지금 한유총에 이제 그 해산 결정까지 가는 것들도 아이들의 계약을 연기하는 아이들의 교육권을 침해하는 거잖아요. 교육권을 침해하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정책을 강제하려고 그랬죠. 서울, 경기, 인천 3개 교육청은 한유총이 무조건적인 에듀파인 수용과 집단 휴업 철회를 비롯해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자세를 보이지 않는 한 한유총과는 일절 협상하지 않겠습니다. 만일 한유총이 3월 4일까지도 불법 휴업을 강행하고 폐원도 불사하겠다는 위협을 지속한다면 민법 제38조에 의거해 한유총의 설립 허가 취소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십 년간을 보면요. 그 민간 부문의 가장 강력한 단체 중에 하나가 한유총입니다. 그리고 대개 이제 의사협회라든지 뭐 이렇게 이제 쭉 그쪽 전문직과 관련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대개 국회의원이나 시의원들도 지역에서 선거를 하려면 가장 큰 표를 갖고 있는 집단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요구를 수용하고 그런 관행처럼 이번에도 한 겁니다. 근데 변화된 국민이 분노했고 그래서는 안 된다고 했고 저희 그 마장 감독기관도 단호하게 나간 거죠. 유치원 자녀를 둔 뭐 부모들이나 또 손자녀를 둔 이제 그 중장년 이상의 노년들이나 다 분노를 많이 하셨고 이제 이번 교육청 결정을 무척 환영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만은 근데 또 정치권 일각에서는 민주노총은 그렇게 자주 데모를 해서 시위를 해서 놔두는데 그래서 여기에 또 그 동조하시는 분들도 일부 계신 것 같아서 이거 어떤 차이를 한유총 일부 강경 지도부가 사실은 다수 유치원으로부터 저는 버림받은 측면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한유총이 그 계약 연기를 할 때 1,533개 유치원이 참여하겠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거 실제는 5분의 1도 안 됐어요. 저는 내부로부터 그 건전하고 합리적이고 교육적 본분을 지키고자 하는 유치원 원장들의 저는 이반이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형식적으로만 보면 노동단체들이 하는 일상적인 행동하고 이게 뭐가 다르냐 이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은 저는 이게 헌법이 보장하는 아이들의 학습권, 교육권이라고 하는 또 다른 헌법적 기본권에 대한 심대한 침해고 그리고 이게 이번 문제가 아니라 계속 아이들의 교육권을 볼모로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해 온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면에서 그것을 또 많은 국민들이 공감해 주시고 사실은 아이들의 학습권을 오히려 침해하는 그렇습니다. 그런 성격들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네. 이제 권리의 측면에서 같이 놓고 볼 수가 없다. 또 하나 제가 첨가하면은 이런 면이 있습니다. 전교조에서 연가투쟁 같은 걸 하시거든요. 전교조 선생님들이 연가투쟁을 할 때도 보수 언론에서는 굉장히 많은 비판을 하잖아요. 아이들의 교육을 볼모로.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전교조 선생님들은 수업 다 하고요.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를 활용해서 집회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보면 이 부분은 이건 말하자면 아이들 교육을 보장하고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 권리를 항의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리고 심지어는 문을 닫아버리겠다는 겁니다, 이게. 아마 많은 민원들을 받으셨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워낙 네. 이제 이렇게 저렇게 하겠다는데 왜 못했냐 또는 뭐 좀 해달라 이런 민원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 오늘은 그랬어요. 교육감님이 한번 좀 시청자 여러분들께 좀 민원을 한번 제기해 보시죠. 예. 아니, 우리가 좀 새로운 미덕이 좀 필요한 시대가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 과거 독재 정권 하에서 내 이해관계라든지 권리가 억압됐다 보니까 이제 이것들을 회복하고 확대하는 데 많이 관심을 쓰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은 오히려 내 아이가 잘 돼야 되고 내 아이가 이만큼만 문제가 돼도 참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묘한 학교의 풍경의 변화가 있습니다. 다 내 아이의 문제에 대해서 엄청 예민해진 학부모님들이 계신 겁니다. 얼마 전에는 그 학교폭력에 6명의 아이가 관련됐는데요. 학교폭력자치위원회에 6명의 변호사가 등장했대요. 그러니까 이게 슬픈 풍경들입니다. 이게 제 얘기는 같이 변호사를 선정하지도 못할 만큼 예. 아이들이 따로따로 부모들이 따로따로라는 네, 가해가 기록이 되는 학교폭력 기록이 되면 물론 이것은 저희가 법 제도를 고쳐서도 저희가 또 학교폭력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뭐 여러 가지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미덕이 있는 사회를 가기 위해서는 자기희생, 헌신 우리 학교에도 참 많이 아이들한테 책 읽어주는 봉사하시는 분 참 많이 있어요. 저는 참 존경스러운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헌신과 희생과 공동체와 이웃을 생각하는 그런 정말 덕성을 뭐 현대적인 방식으로 좀 많이 살려냈으면 좋겠다. 그것 때문에 이제 일부 그 시민들은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유치원이라는 이름 자체가 킨더가르텐의 일본어 번역이었고 네. 이제 이거 1897년에 부산에 일본인들이 일본 거류민들의 자녀를 위해서 만들었던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한반도의 최초이긴 한데 한국 최초는 아닌 예. 이제 그런 시설이 이제 유치원이었는데 그걸 서울에서 받아서 예. 이제 그 대한제국 황실 및 고관 자녀들을 위한 유치원으로 만들어진 게 경성 유치원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름을 그대로 쓰니까 이게 이름 자체가 일본식 이름이다. 실제 이제 그 논의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일제식 이름에서 직역어에서 유아학교로 바꾸자는 논의를 좀 주장을 했고 또 이제 지금은 꽤 광범위하게 이제 그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유아학교라는 계층 얘기가 지금 강력하게 있습니다. 제가 뭐 좀 이런 기회에 좀 건의드리고 싶은 거는요. 조선시대에는 이제 이런 연령층 천자문을 본격 배우기 전에 아이들을 동몽이라고 그랬어요. 아시죠? 네. 동몽 선습하지. 예, 그래서 우리 전통을 따라서 동몽원 아니면 동몽선습원 이런 이름을 지어도 괜찮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는데요. 그게 지금 명칭 문제지만 굉장히 중요한 유아 교육 철학적 쟁점이 거기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아이들의 놀이 권리 선언을 했어요. 어린이날에. 그러니까 놀 권리가 있다. 이것도 참 비극적인 겁니다. 당연히 놀아야 되죠. 놀면서. 그리고 저희가 근데 그걸 권리로서 환기해야 되는 UN 어린이 권리 선언을 가져와 가지고 우리도 그걸 얘기를 해야 되는 어떤 참혹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입시 경쟁에 지금 사실
저도 깜짝깜짝 놀래요. 지금 초등학교 6학년이 고3 수학을 한답니다. 지금은 이제 그런 상황까지 지금 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좀 비극적인 상황인데, 그래서 저희가 이제 반대로 교육혁신이라는 이름으로 놀이를 굉장히 중시하고요. 초등학교 1, 2학년에서는 교육과정을 놀이와 연관된, 하물며 유치원은 놀아야 됩니다. 놀면서 배워야 됩니다. 배움의 즐거움을 알아야 됩니다. 유치원 기관의 출현 정신이고 유치원이란 이름을 붙인 정신인데 네. 그 본령에서 너무 많이 벗어나 있는 것이 현행의 지금 근데 이제 유치원 학습 내용이잖아요. 대학 입시를 위해서 유치원부터 아이를 닥달해야 되는 방향으로 지금 일부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청이나 이제 교육계만의 노력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렇습니다. 사회 전체의 이른바 인생의 가치, 인생 설계의 방향 이게 바뀌어야 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이제 그걸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교육청 차원에서도 좀 계몽이나 노력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바로 이제 그 지점에서 예. 어쨌든 유아교육이 입시교육에 또 예속돼서는 안 되고 가장 저연령에서의 보편교육이자 놀이와 결합된 배움의 즐거움을 아는 놀이 속에서 배워가는 어떻든 그런 것이 되어야 된다는 측면에서 저는 고민 지점은 충분히 될 것 같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교육청에 또는 교육기구에 교육부에 뭔가를 요구는 참 많이 하는데 정말 교육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교육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교육관님 말씀하셨잖아요. 부모가 교육자 자기가 갖는 이제 교육에 대한 철학이 국가가 이제 갖는 교육에 대한 철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뭐 불평 불만을 당연히 품어야 되겠지만 품을 수밖에 없지만 먼저 자기를 성찰하는 기회들을 계속 가져나가는 것이 좀 올바른 교육. 이게 좀 따뜻한 사회로 가는 길이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교육청에서도 좀 그런 얘기 많이 해주시고요. 예, 이렇게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동안 유치원 교육은 이것이 꼭 받아야 하는 것인지 말아야 하는 것인지 아이들 또는 부모들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물론 지금도 선택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의 변화가 유치원 교육을 초등학교 입학 전 단계의 보편 교육으로 이동시켰습니다. 그에 따라 유치원 교육은 이제 초등교육과 마찬가지로 공교육의 일익을 담당하게 된 셈이죠. 그래서 사립이라는 이름이 앞에 붙지만 이것은 어디까지나 공적 교육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이 생각, 유치원을 운영하시는 원장 선생님들 또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는 젊은 부모님들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KTV 유튜브를 통해 앞으로도 계속 여러분을 만나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계속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